안녕하세요. 급변하는 노동정책 사례별 인사논무 실무 강의를 맡게 된 이상협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에 많은 노동정책들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 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받으신 교재 목차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구성 후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근로계약의 체결. 우리가 근로의 첫 개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장에서 근로계약 체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최근에 주요 개정된 법령들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먼저 가질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보시면 로마자 2의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그리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미 있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이냐, 5인 이상 사업장이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점에 대해서 간단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근로계약 체결 시의 유의사항. 우리가 근로계약서가 완비되어 있고 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러면 크게 어려움 없다고 이제 생각들 하시는데 실무상 사례를 이렇게 보면은 그 지점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이제는 근로를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을 받죠. 그래서 제2장에서는 근로시간과 임금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구분점을 먼저 살펴보고요. 다음 목차로 넘어와 보시면 이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적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한 기준과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사례를 곁들여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금, 의 근거 법령과 개념의 이해를 살펴볼 건데요. 최근에 많이 화두되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서 주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대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매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지요.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경되었고 어디까지 산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거고요. 그 바로 다음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4대 원칙 중에 하나라도 이제 위반하게 되면 노동청에 가서 진정 또는 고소 같은 사건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4대 원칙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다음 3장. 휴일 및 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임금도 지급받았으면 휴일을 보내고 휴가도 사용해야겠죠. 예전에는 이 역시도 이렇게 회사에서 정해진 휴일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쉬고 휴가에 대해서 기준을 주면은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휴가를 쓰는 이랬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가 이제 적법하게 이렇게 휴일과 휴가 제도를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직원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기반을 해서 다시 회사에 문의하는 경우도 종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은 정확히 어떻게 부여를 하고 어디까지가 법정 휴일이고 어디까지가 약정 휴일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휴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관심이 많은 연차 휴가, 그래서 연차 휴가 제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55조 2항이 개정되면서 이제 유급휴일로 전체 확대가 됐죠. 단 여전히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있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적용이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장 취업규칙과 근로관계의 종류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요. 취업규칙 같은 경우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이제서 노동청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러한 기준, 준거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면은 취업규칙은 근로자 수에 상관없이 마련해 두는 것은 좋습니다. 단 1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은 그때부터 노동청에 신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인 이상 사업장을 셀 때는 대표이사와 같은 사용자는 제외하고 이제
세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 규칙을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함에 있어서 뭐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우리 회사에 맞춤형으로 작성하는 게 좋긴 하겠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시간과 비용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취업 규칙을 가지고 어떻게 취업 규칙을 재정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 근로관계의 종류와 종류의 이해에 대해서 볼 건데 여러 가지 종류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류 사유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알아볼 건데 그 목차 네 번째 로마자 4 보시면은 권고사직과 해고의 구분이라는 장을 제가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권고사직과 해고를 혼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해고인데 그걸 권고사직으로 부르거나 권고사직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해고로 부르거나 그러다 보니 이제 실무에서 권고사직은 이제 노사 간의 합의로 이제 이루어진 합의해지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고로 오인을 해서 그거에 따른 이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따로 장을 구분을 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관련된 주요 사례를 제가 이제 담아뒀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취득이나 상실 신고 업무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은 교재에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재 안에 실업급여 상실 사유를 싹 다 정리를 해서 기재를 해 두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구직급여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실직을 했을 때 이제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받는 급여를 구직급여라고 하는데, 뭐 실무에서는 실업급여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와 조기 재취업수당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받을 수 있는 사유만 또 따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유로 상실 신고를 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도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첫 번째 1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1장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주요 개정 노동관계 법령, 그리고 두 번째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와 근로자 사용자 개념의 이해, 세 번째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간에 이제 가장 많은 화두가 됐었던 노란봉투법, 물론 이제 그건 그 별명입니다. 별명이고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조 이 두 가지 조항을 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위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행이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2025년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제처에서 그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이제 먼저 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Q&A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 또 이제 경제단체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이제 여기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일단 먼저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판단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법제처에서 제공한 이제 개정 이유를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 헌법에 이제 노동 3권이 보장되어 있죠. 이 노동 3권은 법률을 굳이 제정하지 않더라도 헌법 자체에 이미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법 규범성을 가지는 권리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미 그런 권리가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이제 다면적 노무 제공 관계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노동상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다면적 노무 제공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단순히 1차원적인 근로계약을 떠나서 여러 가지의 이제 계약 관계가 이제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것까지 현행법이 다 담아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을 행사하는 자는 형식적인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단체 교섭 등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을 하면은 우리가 원청과 하청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청의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원청에서 좌지우지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청에서는 그 단체 교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청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즉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형식상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개선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즉 하청의 경우에는 이제 원청에 종속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로자의 노동 3건이 사실상 형해화되고 있다. 그래서 하청에서는 우리가 예산이 한정돼 있고 더 이상 지급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근로 조건을 보다 향상시킬 수는 없다. 이제 이런 상황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현행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의 부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그렇게 규정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개정이 될 건데 근로자가 아닌 자. 그래서 노동조합 설립 자체가 쉽게 방해되는 구조로 이거를 법제처에서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근로자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그게 우리 회사의 노동조합이지 우리 회사의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자가 가입한 것은 노동조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기왕인 상식이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깨트린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목적을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현행법의 내용이고요. 단 이제 이런 것들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 부분으로만 협소하게 좀 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등 근로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들.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할 수 있게끔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국가와 비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쟁의행위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들의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부진적 연대 책임을 인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노동조합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쟁의행위에 참여한 근로자들을 경제적 곤란과 가정 파탄에 이르는 고통을 야기하는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노사관계 현실을 보면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 손해배상 책임은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만 일방적으로 기속되는 이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포함을 시켜서 노동상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또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이유로 노동조합성을 부정하는 현행 규범을 삭제를 하겠다. 그래서 단결권을 실제로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법제처에서는 개정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아울러 노동쟁의의 정의에 있어서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 근로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사항을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상권을 이제 구현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쟁의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그냥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법에 의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할 일도 생겼습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이제 주체예요.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그 법원에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그 배상액을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열어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법조항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이 우리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는데 우리 회사는 무관한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지만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들에서 이러한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될 경우 그 내용들이 이제 일반 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나 노동조합이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용이 개정되었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노동조합이 기업 수 대비 노동조합 비율이 상당히 적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2명 이상만 있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언제든지 갈등이나 그런 노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노동조합이 결성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시 법제처에서 제공한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원청과 하청 구조에 있을 때 그 원청에 있어서 사용자로 보겠다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조합법 이제 후단을 신설을 했고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그 조항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그리고 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 주장의 불일치, 그리고 이 법, 노동조합법에서 가에서 라모까지 밑에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있을 때 발생한 분쟁 상태를 노동쟁의로 확대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임금, 복리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 시간, 휴일에 관한 사항,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시설 편의 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그리고 쟁의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안에 이 내용이 있는 경우 그걸 위반을 했을 때 그래서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노동쟁의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자, 네 번째,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단체 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래서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까지 해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이 전제는 이제 그 노동조합이 결성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 근로자 개인이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제 요건을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그 배상을 청구는 할 수 없어요. 이 법에 따라서 노동조합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런 행위를 한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이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렇게 좀 당위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좀 파격적인 조항이죠. 여섯 번째, 법원의 의무를 아까 부여하고 있다고 했죠. 어떻게 구체화했나 보면은 단체 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수 있죠. 불법이었다면 하는 경우에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등 그런 쟁행위 등 참여의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 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에 따라서 그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다수 조합원들이 같이 이런 불법 행위를 했을 때 그냥 그거에 대한 손해액을 딱 규정하고 연대해서 보상해라 그게 아니라 인별로 다 책임 비율을 정하도록 정한 거예요. 그리고 손해의 배상 의무자인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 여부를 판단하도록 의무까지 부과를 했어요. 자, 그리고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쟁행이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때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고요. 아홉 번째,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합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그 권한을 노동자 단체에 대한 권한을 많이 확대를 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법 조항이 어떻게 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주요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 신고 조문 비교표도 같이 수록을 해 두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은 전후 비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됐는데 언론이나 매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많이 봐왔지만은 이 우려점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첫 번째, 노동조합법 2조 3조는 왜 개정을 해야 하는지 각각 개정의 목적, 개정의 이유인데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요.
산업 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이제 법이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됩니다. 첫 번째,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하게 해서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원청도 이제는 소홀히 하지 마라. 그래서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도록 하겠다. 두 번째,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 자치의 원칙에 기반해서 원청과 하청이 협력의 관계를 가져가라. 그러니까 하청의 모든 책임을 미루지 마라. 그리고 수평적 관계로 가서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동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다.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그래서 갈등에서 벗어나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는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것이고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긍정적 요소를 이제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청인 대기업 등은 1년 365일 내내 수십 수백 개의 하청 기업과 교섭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냐? 그러니까 이런 우려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청에서도 본인들 소속 회사를 뛰어넘어 원청으로 바로 최상위 원청의 상대로 교섭을 실시하자라고 얼마든지 교섭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요. 그런 내용인데 다수의 하청에 대해서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은 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면은 뭐죠? 일단은 그런 분쟁 상태가 야기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이 이제 발생할 것은 이제 합리적으로 예측은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할 것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특정한 근로 조건에 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근데 그 기업들은 요 앞단을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즉 실질적인 사용자를 말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판단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판단은 거쳐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무조건 실질적 사용자로 다 인정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정부는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제시되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등을 마련할 것이며 법과 보폭을 같이 맞췄으면 좋기는 한데 이건 아직 이제 현재일 기준으로는 아직 안 나온 상태고요. 1년 내내 수십 수백 개의 하청 기업과 교섭해야 하는 것은 과도한 우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등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암참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법 개정이 한국의 투자 매력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우리나라 그리고 EU, FTA 등 통상 관련된 이슈에서도 ILO 핵심 협약 비준이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고 세계 경제에서 노동권 보호에 대한 관심은 높다는데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원청의 책임 있는 경영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원청을 좀 타겟하고 있는 느낌이 있죠. 정부는 기업의 투자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입법 이후 기업이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신뢰 있는 제도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정부의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국내 기업의 의견 역시 폭넓게 이제 수렴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단체에서는 많이 좀 상반된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어쨌든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지면 이제 좋겠죠. 자, 네 번째. 2545 라목 삭제,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경우도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법 2조 4조 본문에 따라 노동조합의 주체는 여전히 근로자다. 그래서 근로자가 아닌 자가 이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가 가입한 경우, 그게 이제 삭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면은 여전히 근로자를 주체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일부가 이제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자라는 건데, 요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뭐 전체 인원 대비 몇 프로 그런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람목이 삭제되더라도 노동조합의 주체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는 유지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범위에 포함되면 공장을 뭐 증설을 한다든지 해외 투자도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이런 이제 날카로운 질문도 있죠. 그래서 노동부에서는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 그 자체만으로 노동쟁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법에서는 그냥 이러한 사업상의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노동조합은 일단 노동쟁의 상태로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단의 영역은 그 다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기업에서는 앞단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노동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계속해서 보면은 사업상의 결정 중에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근데 거꾸로 노동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타 지역에 공장이 증설된다. 우리 공장이 아니라. 그리고 그게 외국에 증설이 된다, 심지어. 그리고 외국의 투자 범위를 우리 회사에서 확대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수순으로 우리는 정리해고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이제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지점에 대해서 이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데 이제 노동조합에서 이 판단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판단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이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몫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노동조합에서는 이게 우리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과장된 우려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조금 이제 이슈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구체화되는 그런 내용을 기업에서는 사실상 공개하지 않죠. 영업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체화될 정도면 이미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이미 투입된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노동쟁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타격을 이제 또 회사가 입을 수 있고, 그 타격이 또 근로자한테 전가되는 그런 우려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6번째, 3조 1항 거기서 그 밖에 노동조합 활동까지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범위에 포함을 했다. 이제 모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거냐? 예, 질의가 있을 수 있는데, 제3조 1항의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은 기본적으로 이 법에 의한, 즉 노동조합법에 의한 활동의 경우다. 그래서 아무런 활동이나 다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제한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즉 현재에도 단체교섭 쟁행위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법에 의한 정당한 노동조합은 민형사상 면책으로 보호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여전히 노동조합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면은, 즉 법에 따라서 활동했다, 적법하게 활동한 경우라면은 이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이제 부여하고 있지는 않는 건 맞아요. 예. 그리고 판례에서도 정당한 활동의 경우에는 여전히 면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늘 분쟁은 어디서 발생을 해요? 이게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판단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민사상 면책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취지며,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면책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7번째, 제3조 제2항 사용자 불법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근로자가 가한 손해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였는데,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항하는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과도한 입법 아니냐라고 했는데, 해당 조항은 이미 민법에 정당 방위가 있고 그거랑 같은 개념이다라고 해서 민법 761조를 보면, 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미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거를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의 긴급한 위난에 대해 국가의 구제를 구할 여유가 없고 대항행위를 하는 것 외에는 적법한 방법이 없을 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정당 범위가 인정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역시 사용자 측이 폭력 등 파업권을 방해하는 등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즉 이제 물리적 충돌을 인위적으로 이제 가한다든지 이런 불법적 상황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어서 불가피한 대응을 한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지 면죄부를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준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안은 불법 행위를 무조건 보호하거나 불법까지 면책하자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제 이미 있었던 23년 대법원 판례를 이제 취지를 이제 입법한 거다. 그래서 개별 책임으로 인해 사용자가 개인별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진정 연대 책임을 인정을 하고요.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에 참여, 경위,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정도를 고려해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를 해소하고 형평에 맞게 책임 비율을 정하자. 그래서 이제 부진정 연대 책임은 인정은 그대로 하지만은 그걸 과거와 같이 그냥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이제 참여 정도, 그 사람이 거기서 한 역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율을 정하자. 그 취지였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경제단체 입장도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주요 기업들 이 관련된 이슈를 진단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주요 기업의 87%는 개정 노조법 시행 시 노사관계에 부정적일 것이다라는 이제 그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매출액 5천억 이상 100개 주요 기업의 이제 그 의견을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신뢰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그 중에 87%에 달하는 기업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조사는 됐습니다. 아무래도 법 자체가 노동조합하고 이제 조합원들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제 반대편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우려가 높아지는 것도 이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뭐 매우 부정적으로 한 것도 많고요. 이제 매우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이제 한 군도 이제 없었습니다. 즉 이제 고용노동부와 이제 경제단체의 이제 입장이 되게 상반된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간에서의 적절한 지점을 이제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어떠한 기준과 중심을 가지고 갈지,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질문에 대해 이제 추가 질문에 있어서 개정 노조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이유는 하청 노조의 과도한 요구일 것이다가 74.7%, 그리고 법적 분쟁 증가가 예상된다라는 게 64.4%, 좀 높은 수치가 나오긴 했죠. 그래서 개정 노조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하청 노조가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내용의 요구 증가가 이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법 규범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실질적 지배 유무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할 것이 우려된다. 아까 제가 앞단에서 이제 노동부는 어떻게 얘기를 했죠? 원청이라고 해서 하청의 모든 그런 책임을 부담하는 건 아니다.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가진 그런 실질적인 사용자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될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였고, 경제단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거죠. 그 실질적 지배력 유무 자체에 대한 분쟁이 발생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냐. 요 지점에서 이제 좀 이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 노조법이 이제 응답기업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한 기업에서 가장 큰 이유 2개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과도한 교섭 요구, 그리고 그런 실질적 지배력 유무에 대한 법적 분쟁, 그것도 과반을 이제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시작점이기 때문에 가장 첨예한 갈등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계속해서 보면요.
개정노조법 내용 중 사용자의 범위 확대로 법적 갈등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도 이제 77%에 이제 달했습니다. 이제 좀 크죠. 그래서 개정노조법에 따른 혼란이 법률의 불안정 속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시사를 했고요. 특히 정부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법적 다툼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그렇게 과한 거, 그렇게 무리한 거는 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근로조건의 향상을 이제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 판단을 스스로 할 필요는 없죠. 이건 우리가 해봤자 안 될 거야. 이런 판단 안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요구를 해보자. 이게 사실상 맞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그 지점에서 이제 우려점을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정노조법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 변경으로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는 늘어날 것이다. 이건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법에서 면책 요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손해배상 책임을 입게 되면 그거에 대한 면책은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도 뭐 이거는 이제 당연한 우려점으로 기업 측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보안입법 필요성을 제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99%가 나왔습니다. 거의 이제 아주 큰 수치인데요. 이제 보안입법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 이거를 보안입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법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판례를 축적을 해서 기준점을 잡아갈 것인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회 보안입법 최우선 과제는 법 시행 시기 유예다. 이미 만들어진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다시 이제 폐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 법은 시행될 것이 예정된 상황이지만 보완을 해서 시행을 하는 거 그건 할 수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법 시행 시기를 유예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기업들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점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바로 볼 것은요. 작년에 이제 개정이 돼서 현재 이제 계속 안착이 되고 있는 제도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난임치료 휴가 일수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변경됐고 2일이 유급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난임치료 휴가에 대한 비밀 유지 부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가 이 의무 이제 수범자가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소속 근로자들이 난임치료 휴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외부에 제3자에게 이제 누설을 하게 되면요. 그것만으로도 형사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 주셔야 하고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여성 근로자가 태아를 임신하고 있을 때, 그때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로 그 근로시간 단축 그 제도가 변경됐어요. 그래서 뒤에 36주 이후가 32주 이후로 해서 대폭 이제 확대가 됐죠. 그리고 이 기간 중 그리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신 전체 기간, 전 기간에 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 전휴가는 90일이 아니라 100일로 확대가 됐고요.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근로자가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지금 20일로 확대돼서 적용되고 있고, 이 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분할 횟수도요, 3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휴가는요, 청구 요건에서 고지로 바뀌었어요. 즉, 남성 근로자가 내 배우자가 출산을 했습니다. 고지를 하게 되면요, 회사는 이 120일 안에 20일에 배우자 출산 휴가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변경이 됐고요. 참고로 근로자가 청구를 하지 않아서 안 줬다, 그거는 이제 면책 취지가 안 돼요. 현재 노동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규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인데 그냥 되는 건 아니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아동의 부 또는 모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첫 번째 사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는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바로 처음부터 1년 6개월 이렇게 신청은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1년치를 신청을 하고요. 나중에 6개월 신청을 하는 그 시점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는지 그거를 체크한 다음에 그 요건이 만족되면 6개월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실무에서 운영하시면 되고요. 육아휴직 분할 횟수도요. 기존 2회에서 3회로 1회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이가 있을 때 근로시간 단축하는 제도죠. 그게 기존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요. 만 12세 이하 또는 6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 적용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도요. 기존에는 3개월 단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1개월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1개월 이상으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이 단축된 근로시간을 연차 유급휴가 계산할 때는 그냥 다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몇 년 전에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으로 개정된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 개정에서 그때 빠졌었어요. 그러다 보니 휴직으로 인해서 아예 안 나오는 사람도 연차 휴가를 100% 부여를 하는데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출근하고 있죠. 근무 시간이 조금 단축됐을 뿐인데. 근데 이 경우에는 비례해서 부여하는 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경우까지도 그냥 다 연차 휴가를 100%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돼서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이러한 근로자들의 연차 휴가를 이제 다시 계산하는 그런 이제 번거로움 자체는 좀 없어진 상태이긴 하죠. 그리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기존 퇴직자의 금품청산에서 이제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 지급하는 임금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즉 매월 지급하는 임금, 그 임금 자체를 지연 지급했을 때는 이제 법정 이자가 붙는데요. 법정 이자가 연 20%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챙기셔야 되고요. 나머지 그 외에 이제 체불 사업주에 대한 이제 처벌 기준이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단 공개 그리고 이제 명단 공표 기간 중 이제 체불 범죄가 또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 즉 근로자들이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처벌 불안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냥 처벌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신설을 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노동청에서 다투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이제 다퉈야 되는 겁니다. 그거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여기까지 주요 근로조건 변경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부의 취지, 정부의 입장 그런 것까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